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을 진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국내 증시부터 해외 선물 시황 그리고 암호화폐 시세까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윤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 알려드립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어떻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09% 상승을 하면서 2459.71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이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78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요. 0.36% 상승을 하면서 900선에 올라왔고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개인은 362억 원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6억 원 그리고 257억 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외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0.12% 상승을 하면서 6,719.75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0.13% 상승하면서 2,685.25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면 현재 0.02% 하락을 하면서 89.406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 함께 보실게요. 0.05% 상승을 하면서 1,351.4달러에 거래 중이고요. 네, 크루드 오일 보시면 0.54% 상승을 하면서 66.58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어제까지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1.53% 하락을 하면서 3,110.649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항생 종합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1.52% 빠지면서 4,186.3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요 암호화폐 시세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이 비트코인은 현재 0.03% 빠지면서 865만 5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또한 0.27% 빠졌습니다. 이더리움도 0.85% 빠졌습니다. 네, 다음 화폐 다시 보시겠습니다. 퀀텀과 리플 그리고 스텔라룸의 모두 상승세고요. 이 네오만이 현재 하락세입니다. 네, 다음은 거래량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현재 에이다입니다. 4,327억 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그리고 3위는 오미세고입니다. 4위 트론 그리고 5위는 리플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화요일에는 저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나오셨잖아요. 저희 네. 시청자분들께 가볍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계속 변동성,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국가 간에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정상들로 인해서 이제 요즘 변동성이 지금 큰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리한 투자보다도 일단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투자 자리를 놓쳤었을 때는 기다렸다 대응하시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은요 항상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다뤄볼 이슈 두 가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 조짐을 보이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유가를 움직이는 주요 이슈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 후에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으로 리처드 클라리다를 지목했습니다. 이로써 클라리다는 트럼프의 네 번째 연준 인사가 됐는데요. 이번 지명이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네, 먼저 요즘 5거래일 연속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상승을 하였었다가 이제 어제 약 2% 정도 이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로는 일단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 완화에 일단 하락세를 보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지금 보면 중동발 이슈 때문에 계속 유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가를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게 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과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2018년도에 유가를 향방을 이제 움직이는 요인은 6가지 정도로 일단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시리아 공습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로서 국제유가는 5거래일 연속 일단 상승을 하였지만은,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그 미국의 이제 시리아 공습 자체가 일회성 단발성이었다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일단 어제 조금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어제 조금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 2014년도 12월 1일 이후에 네, 지금 고점을 나타냈고 지난해 7월 이후 이제 최대 주간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일단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첫 번째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오펙의 감산 연장은 6월에 대한 이슈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오펙 등은 감산에 대해서 일단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은 조금 더 이제 6월 달이 다가오면서 감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은 된다면은 유가는 추가적으로 일단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2016년도죠. 지난 16년 2월 12일 날 26.21달러를 일단은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이제 60달러 중후반까지 상승하는 보였는데 이러한 식으로 이제 오펙에서 감산 연장 합의 자체가 6월달에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지 이 부분이 조금 더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일단은 매년 있는 이러한 이제 이슈지만요. 이제 곧 다가올 여름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져도 일단 휴가철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가솔린의 수요를 일단 끌어올리기 때문에 좀 낙관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를 일단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월에서 9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휴가 시즌이 되다 보면은 수백만 대에 대한 차량이 도로에서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수요가 일단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단 정유 공장들은 더 많은 원유를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이란 핵 합의에 대한 파기입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협정 파기의 위협을 일단 계속적으로 높이는 부분인데요. 지난 1월 12일이죠. 대이란 제재를 일단 유예를 연장하긴 했지만은 이제 오는 5월 12일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란의 핵 개발 일단은 네, 활동 자체를 일단은 영구화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탄도미사일 제재 강화 등의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핵 합의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파기를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뭐 시리아발 이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란과의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네,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아까 전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이유로는 일단 상승의 요인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섯 번째에 대한 이유는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이 일단 잠잠해졌지만은 원유 수요는 일단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된 이야기로 그리고 또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많은 이제 언론에서도 많은 이슈를 일단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분명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 자체가 세계 최대의 원유 소비국이 미국의 일단은 수출량 감소를 야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실제 양국 간의 통상 갈등 이슈가 좀 불거질 때마다 유가는 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유로는 일단 셰일의 증산입니다. 지금 미국의 셰일 성장세가 최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일단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증산 추세를 일단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1일 원유 생산량은 이미 역사상 고점이 1,050만 배럴 일단 기록한 상태에서 내년에 1,144만 배럴까지 증가할 것으로 일단 EIA에서는 일단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달 전망치 1,127만 배럴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 요인 두 가지가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요인, 상승 요인 네 가지가 유가에 이제 계속 올 한 해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가를 움직이는 요인으로 6가지를 크게 짚어봤는데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하시면 큰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어떤 뉴스의 내용인가요? 네, 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 부의장에 리처드 클라리라를 일단 지명을 하였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연준의 이제 부의장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슈를 일단은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아무래도 미국의 이 금리 인상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연방준비제도의 부의장 자리도 상당히 좀 역할이 크게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리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일단은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자리가 어제 이제 지명에 따라서 이제 바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상원에서도 일단 인준을 거친다 이제 확정이 지었는데요. 먼저 일단 리처드 클라리다는 일단은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그리고 컬럼비아 이제 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서 일단은 활동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는 이제 조지 부시 행정부의 재무부 경제 차관보 일단 역할을 하였었고요. 2006년에는 핑크에 합류한 이후로 FED의 일단 통화정책과 그리고 글로벌 채권시장의 분석을 담당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통화정책 성향은 일단은 확실하게 잘 알려지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각종 보고서 등을 일단 통해서 일단은 옐런 전 의장의 좀 점진적인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단 계속 지지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약간 이상주의파라기보다는 실용주의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일단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의 판단을 약간 좋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려진 바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고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가이드 한 줄평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뭐 좋은 투자라는 것은 일단 원래 지루한 법이다라는 데 가이드입니다. 좋은 투자란 원래가 지루한 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도 좀 기사를 읽어보다가 비슷한 내용을 봤는데요. 역시 이 부분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제 투자가인데요. 이제 조지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일단 회장인 조지 소로스의 명언입니다. 일단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일단 혼자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많이 외롭기도 하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를 할 때 투기성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투자 자체가 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성이 단발성으로 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쁨이 나올 수도 있지만요. 원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요. 항상 외로운 싸움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라는 것은 원래 지루한 법이다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하면 지루하지 않고 또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마디 잘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매매 전략 그리고 전일장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점검까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먼저 유로FX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로FX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제 좀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유로화는 일단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완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가 일단 나타났고요. 그리고 트럼프와 그리고 러시아, 중국에 대한 트위터 발언으로 달러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일단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 일단은 화학 무기 시설 일단 공습했지만은 정밀 타격에 그치면서 러시아와의 일단 확전을 일단 피하고자 하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단은 중동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일회성이라는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일단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어제 유로FX의 경우에는 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매수세를 보였었습니다. 이제 전일 이제 제가 시황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전일 시가 라인과 저가 라인 그리고 전일 고가 라인을 먼저 돌파를 했을 때 그 방향대로 일단 방향성을 잡을 것이라고 했어가지고 어제 전반적으로 전저점 라인 자체를 올리면서 일단은 매수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어제 이런 라인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로서 진입을 해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금일의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평선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 자리를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일단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진입 자리를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 시가하고 저가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가와 저가가 또는 시가와 고가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위치해 있을 때는 강한 지지나 강한 저항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 종가이자 그리고 시가 그리고 저가 라인 자체가 1.24335 라인에서 일단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일단 강한 지지 역할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아시아장에서는 일단은 20평선, 20선 자체를 일단은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상승하는 부분을 보이는데 1차적으로 전일 고점이에요. 1.24510 라인까지 일단은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도 전일 고점 자체에서 좀 강한 저항을 받았을 경우는요. 매도 대응보다도 일단 매도 대응을 보면 시가와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지면은 그때부터 1.24190 라인까지 하락세를 열어둘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시가 저가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로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5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의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 약 2% 넘게 일단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네, 이러한 이슈는 일단은 시리아 공습 이후 분쟁 확대가 우려가 좀 줄어들면서 오히려 좀 불확실성 감소 영향으로 6거래 만에 일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시리아 사태가 주변국들의 분쟁으로 일단 확산될 경우에는 공급 과잉에 대해서 일단은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일단은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전일의 경우에는 67.75 라인, 이제 신고가 라인 부분을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보는데요. 5일의 경우에는 오늘 추가적으로 팁 하나만 드리자면은 하루에 1차 진폭은 100에서 120틱 정도가 움직임을 보이고요. 2차적인 진폭은 160에서 180틱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거래일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전일 고점으로부터 저가량까지 약 160틱을 보이면서 2차 구간까지 도달을 할 건데요. 금일은 일단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시아장에서 일단 매수세가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유레팩스와 똑같이 아래쪽에서 시가와 이제 그리고 저가 라인 자체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66.40 라인에서는 일단 강한 지지 역할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전거래일인 66.13 라인에서는 어제 두 번이나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면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일단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장에서 무리하게 지금 매수로 따라붙기보다는 66.50과 66.40 라인까지 기다리셨다 매수 대응으로 1차적으로 66.97 라인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방금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1차 일단은 진폭 자체는 약 100에서 120틱 정도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금일 저가가 당일 저가일 경우에는 67.40 라인까지 일단은 상방으로 열어두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움직이는 자체가 66.97 라인 자체를 쉽게 갱신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금일은 좀 작은 진폭, 한 60, 70틱 이내에서의 제한된 움직임에서 조정 상태가 나올 수도 있다 보니 5거래일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 바로 6거래일째 좀 강한 하락세 보인 이후에 조금 큰 움직임보다는 일단은 다시 한번 방향을 잡기 위한 조정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아시아장에서 강한 다시 한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어제 1253.5 라인까지는 올라섰으나 전반적으로 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완화가 되면서 시리아 공습 같은 경우가 완화가 되면서 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제한된 100틱 안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열어둘 때 1356 라인까지 열어둘 것으로 열어두신 게 좋고요. 아래쪽에서는 1350 라인대에서 일단 지지를 받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스닥은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이러한 투자 전략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모두 가이드를 다 주셨습니다. 네, 이현민 멘토님, 오늘 또 다양한 이슈 분석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미있는 중국장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어두우신데 어디 안 좋으신 건 아니세요?
이게 천절기라서 이렇게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요. 몸이 안 좋습니다. 지금. 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오늘 조금 힘내서 사이나 이슈행 가이드 잘 부탁드리고요. 일단 전일장 중국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해종합 먼저 보시면은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많이 밀렸었습니다. 많이 밀렸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어제 상해종합 지수 3,100선을 깼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장막판에 이제 소폭 반등하면서 이제 10포인트를 3,100선을 지켜냈고요. 그래서 선전 성분 지수가 0.62% 하락을 했고 창업반 지수가 0.7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상하게 중국 중에서 이 시리아 이슈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개장 이슈가 시리아 이슈였거든요. 시리아 이슈 때문에 좀 반응을 해서 주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일에,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에 이제 지표 발표가 많아서 오늘에. 중국 지표 발표 때문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관망세를 좀 나타냈다. 근데 어제 이제, 초반에 매도세가 이제 관망세가 겹치면서 장이 많이 빠졌던 거죠. 금융석탄 시멘트 이제 거의 모든 업종이 좀 거의 다 하락을 했고요. 전자하고 전자 부품, 의료, 기계 이쪽만 지금 상승을 한 상태인데 중요한 사실은 최근에 이제 하이난 테마주라는 게 형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서 보아오 포럼이라는 걸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보아오 포럼이 열리는 그 하이난을 경제 특구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하이난 테마주들이 지금 형성이 됐는데 하이난 테마주들이 어제 10개나 상한가를 갔다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리아 이슈가 약간 중국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좀 특이적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짚어볼 두 가지 이슈부터 점검해보고 올게요. 네,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게임 및 생중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입지를 굳힌 게임 생중계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차이나 이슈는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하던 중국 전기차 시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바로 공급 과잉이 문제인 건데요. 공급 과잉과 더불어서 정부의 보조금 삭감까지 업계에서는 우선순위를 다투던 기업들이 하나둘씩 시름시름 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이거 상당히 좀 우리나라에 좀 약간 좀 치수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국에서 이제 대표 게임 방송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말이 게임 플랫폼이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생중계하고 막 그런 방송사들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그런 데 중에 이제 후야하고 양커, 더우이 같은 이런 대표 업체들이 이제 IPO 상장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성장세가 아주 가파르고 있는데 텐센트 등의 이제 거액의 투자를 좀 받은 상태고요. 근데 다만 거기에 좀 받지 않은 이런 시장 스트리밍 업체나 생중계 업체들이 좀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양극화되고 있죠. 텐센트가 건들고 있는 회사와 만지지 않는 회사들은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당국 같은 경우도 약간 게임 쪽의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결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내용에 대한 그런 뉴스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원래 중국에 좀 게임 쪽에서 좀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명한 롤이라는 게임도 이 중국의 텐센트 기업의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게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뭐 실시간 방송 시장, 온라인 시장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네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되게 많이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약간 생방송 인터넷 중계하는 이런 시장이 좀 상당히 중국한테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런 문화가 잘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경우 좀 많이 맞는 면이 있는데 한국이 이제 지난 정부들이 계속 게임업계 규제를 원래 한국이 중국 게임 시장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게임업계 우리나라 게임업계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규제가 많다 보니까 해외 진출이 좀 적극적이지 많이 못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사드 보복 조치 같은 것 때문에 성장이 많이 둔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게임 패권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좀 넘어간 상태입니다. 많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 자국에서 이제 게임을 잘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 후야나 다오이지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터넷 생중계나 이런 거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 모든 이 회사들이 좀 적자 상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상장을 어디다 할 예정이냐면 텐센트가 약간 홍콩에 상장돼 있고 주로 텐센트 계열사들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 거 좀 원해요. 그래서 미국에 좀 상장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미국 쪽에도 상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우리 중국의 게임 문화가 좀 형태가 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까요? 네, 일단 중국의 게임 문화를 잘 알아야 중국의 이제 게임 산업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느 종목이 어느 주식이 이렇게 뜰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내하고도 약간 좀 유사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온라인 게임들에 대해서 이제 각종 대회랑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한 10년 전에 스타크래프트나 뭐 이런 대회들 막 하지 않았습니까? 게임 대회들. 그런 게임 대회들이 점차 중국에서는 거의 이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문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스타 게이머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 관리 규정을 좀 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터넷 생중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많고 얘기가 많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관리 규정을 통해서 이걸 좀 통제하겠다. 이제 중국의 게임 업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중국 정부가 발을 맞춰 나가느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감안해봐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다른 건 많이 도와주는데 이 게임하고 이쪽 약간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중국 정부도.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최근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도박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 상당히 제재를 많이 해서 마카오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국 같은 경우가 약간 이쪽에 약간 보수적이다.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정부의 좀 행보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지금 이제 전기차도 이제 요즘에 중국이 상당히 대세입니다. 중국이 대세인데, 참 재밌는 게 중국 업계 3위가 이제 오토바이라고 있는데, 업계 3위라는 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디폴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지금 상당히 발칵 뒤집어졌는데, 3위인 워터바 같은 경우가 3,400억 원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한 상태고요. 1위인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순이익 전망이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자체가 너무 고급화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아까 전 뉴스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인터넷 생중계 업체도 고급화인. 여기도 고급화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도 고급화인. 그러니까 돈만 내면 다 고급화인이에요, 일단은. 근데 고가인 된 상태에서 보조금이 이번에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수익이 좀 하락을 했고요. 한 3년에서 5년 내로는 90%의 배터리 업체들이 아마 사라질 것이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에서도 과잉 공급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업이죠. 삼성 SDI나 LG화학 등의 배터리를 제조를 하는 기업인데, 지금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사실 위협을 좀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위 기업인 디폴트, 워터마가 채무 불이행 쪽을 놨다. 이 부분은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사태까지 왔을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반도체 굵기라 그래서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죠. 반도체 굵기에 지금 또 하나의 굵기를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해서 굵기를 막 선언한 상태인데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투자하고 많이 육성을 해준 상태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제 중국에서 배터리 업체들이 막 순식간에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 중국 전체 1위인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도 했냐면 삼성, SDI나 LG한테 얘기를 인터뷰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삼성, SDI, LG와 기술력 차이 얼마 안 된다. 점점 수익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투자로 이겨낼 수 있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CATL도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지원에서 이제 회사들이 좀 난립한 상태였고 최근에는 리튬하고 코발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코발트 가격. 우리나라도 지금 코발트 가격이 상승한 것 때문에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조금 소폭 주가가 많이 밀렸었거든요. 밀렸었는데 이 코발트 가격하고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순이익이 좀 많이 급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고가행이 된 상태인데 발전 용량, 필요한 발전 용량보다 지금 한 157%, 그러니까 절반,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거의 지금 잘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쟁자들이 조금 많이 생기면서 이 원자재 값까지 급등을 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난번에 이 중국 정부가 지원 보조금을 좀 삭감시켰고 차등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을 좀 미쳤겠죠? 네, 이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이후부터 신에너지차,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50% 삭감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그다음 1회 충전에서 300km 이상 가는 배터리는 지원을 해주고, 지원 더 해주죠.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존 지원보다 더 많이 해주고 있고요. 150km, 한 번 충전해서 150km 이하로 가는 배터리들은 아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아까 그 게임, 동영상 스트리밍하는 그 게임, 실시간 그 게임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배터리 업계에서도 상당히 양극화가 좀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중국 자동차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좀 가이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중국은 과잉 공급이 굉장히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역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약간 좀 재미있는 부분은 사실 이 전기차 시장이 아직 좀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도 공급 과잉이 벌써부터 우려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굉장히 중국이 무자비하게 생산 능력을 굉장히 확대시키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해서 강력한 어떤 규제나 혹은 뭐 조절 능력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경제에 좀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중국 정부도 이 부분을 엄청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공급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는 그냥 이런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수평적인 경쟁 체제에서 뭔가를 서로 살아남은 쪽에다가 뭔가 지원을 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위권만 무조건 지원해주고 밑에 대해서는 다 알아서 죽어. 이렇게 그냥 그렇게 요즘 이제 정책을 좀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가 이 모든 업계에 다 일일이 챙기기에는 너무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아서 선두권, 그러니까 글로벌화돼서 육성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중국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반대로 그 정도 수준이 올라오지 않으면 사실상 좀 지원은 많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이 형성되는 그런 문화하고 거의 약간 비슷한 형태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중국에서도 이게 상당히 문제점을 생각하고 이 공급 과잉이 나중에 이슈가 많이 터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중국 정부도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림자 금융하고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림자 금융 소개시킬 시간에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중국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또 매매 전략을 위한 가이드 한 줄 평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멘토님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어제도 이제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또 가이드를 또 얘기해 주시자면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가이드가 돈만 되면 무섭게 뛰어드는 중국, 공급과잉은 일반화. 시즌2입니다. 시즌2. 네, 시즌2입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도 공급 과잉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어제 시즌1이었는데 오늘 바로 시즌2에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드라마 같아요. 중국 이제 좀 요즘 중국 포커스 맞춰보고 있는 거지. 고급가인 중에 고급가인은 많이 나왔었고 예전부터 이걸 해소하는 업종이 어떤 업종인가를 계속 찾아보면서 이걸 종목을 찾기 때문에 이 고급가인 이슈들이 최근에 제가 많이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왜 영향을 미치냐면요. 중국 3위 배터리 업체 워터마가 디폴트 났는데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다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가이드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오늘도 유망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또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어떤 기업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은 오늘 일단 전기차 배터리를 제가 얘기했으니까. 네.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로 저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이 회사는. 네. 제가 예전에 중국 갔을 때 이 BYD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정도는 BYD. 네. 일단 한글로 검색하실 때는요. 비아디라고 치셔야 됩니다. 비아디. 네, 비아디. 본부장님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과 문제에는 조금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영업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 떨어진 걸 주가에서 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접근해서 얘기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양극화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BYD는 양극화 중에 좋은 쪽에 있는 좋은 쪽 극단에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쪽은 오히려 잘 된다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BYD나 BRD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에도 상장되어 있고 중국 본토에도 상장되어 있는데 홍콩 코드번호를 얘기 드릴게요. 0111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요.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전기차 배터리 및 디스플레이 업체인데 제가 중국의 BYD 한번 공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정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4월 8일 날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컨센서스에 좀 부합을 했어요. 다행히 이익은 좀 급감을 했지만 컨센서스에 좀 부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치를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4월 30일 날 이제 출시된 전기차 3종 신차 효과가 있고요.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대면 쪽에 속해 있고 한 번 충전에 300km 이상 가는 이제 배터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좋은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산하 배터리 섭부를 좀 독립해서 2023년 상장 계획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밸류에이션 평가했을 때 상당히 좋고 배터리 외형 부분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차트가 현재 지금 조정을 주가가 막 많이 급등을 했어요. 많이 급등을 했다가 많이 다시 이제 조정을 계속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근 조정이 좀 가팔랐어요. 가팔랐는데 다행스럽게 1차 지지점을 확인했고요. 2차 지지, 그러니까 쌍바닥을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패턴 중에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밀려서 오른쪽이 약간 살짝 높은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하는 매수가 자체도 이 쌍바닥에 이 두 번째 바닥에 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은 가격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매수가로는 홍콩 달러로 60.530달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이제 주요 지지라인 중에 하나였던 53.840달러를 이탈하면 손절을 하시는 그런 방안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겠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0.100,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81달러, 홍콩 달러 81달러까지 보시면은 정고점이거든요. 정고점까지 충분히 최근에 가파르게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BYD는 우리나라에도 좀 친숙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전기버스 같은 경우 BYD가 공급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마트폰,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사실 BYD 배터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실생활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정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BYD 기업까지 잘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저희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선주 멘토님 모셔놓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주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전에 간략하게 9시 시세 기준으로 차트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시세가 조금 변동된 부분이 있을까요? 뭐 크게 변동되진 않고요. 전반적으로 좀 하락장. 비트코인 이제 800만 원 이상에서 그래도 아직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오스가 7% 이상 좀 상승하고 나머지는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서 그 암호화폐 그런 세금 문제 가선에서 미국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날짜가 지나면서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도 지금 수준에서 큰 이슈가 없는 한 오늘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다뤄볼 이슈 두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20년 만에 공인인증서 폐기가 결정되면서 그 대안으로 떠오른 블록체인 전자서명 관련 시장에 주도권을 둔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거고 해외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신규 상장된 미스릴 코인이 단 1시간 만에 110배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거래소 내부 자료 유출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거래소 책임에 대해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보안 대책과 규제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그럼 코인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이제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서명 플랫폼이 나왔는데요. 바로 사인 OK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사인 OK는 20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폐기가 되면서 이걸 좀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한 플랫폼 전자서명을 이제 함께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에서 나왔는데요. 시장의 주도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보관해서 전자서명 서비스를 보관을 하는 건데요. 이제 업로드된 사인 OK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제 계약자 하시는 분들이 전자서명을 한 후에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상대방이 그걸 보고 확인을 하고 전자서명을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종이 문서를 하면 3, 4일 정도 걸렸던 게 이제 5분 안에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용된다면은 보급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지금 20년 만에 폐지되면서 이 블록체인 전자서명에 대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 시장이 앞으로 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서명 시장 지금 후끈 달아오를 전망인데요. 20년 동안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빨리 이제 대항할 수 있는 그 대안이 지금 확실하게 이제
블록체인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지난달 30일이었죠. 입법 예고가 된 게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공인인증서와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됐는데요. 보통 이제 은행 등 금융권에서 이제 보안 이의 편의성을 더해서 블록체인 전자서명 기술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신한금융그룹이 좀 앞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전문 블록체인 기업이죠. 블로코와 손을 잡고 통합인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해서 로그인 없이 계열사별로 한 번에 인증을 통해서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또 카카오페이도 이제 인증서 만들었는데 인터넷 결제 간편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청약 대출 같은 것들을 주요 은행 업무에 필요한 전자서명에 활용 중에 있고요. 가입자도 빠르게 많아지면서 성장하고 있고, 또 기존 인증 시스템에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보안을 강화한 업체도 있는데요. 한컴시큐어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인증 등 보안 솔루션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해서요. 본인 인증 및 전자서명 플랫폼에 출시를 할 그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플랫폼들이 새로운 것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해외 사례도 좀 궁금해져요.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미 해외 사례가 좀 있나요? 네, 뭐 해외에서도 좀 전자서명 블록체인과 함께 좀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데요. 미국 특허 상표청 거기에서 최근에 마스터카드가 결제를 발행할 수 있는 허위 본인 인증을 방지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특허 출연했다고 밝혔는데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제 신원 정보를 변하지 않도록 저장을 하고 정확한 검증을 제공하고 위조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보급할 계획이라고 마스터카드 측이 밝혔습니다. 마스터카드 하면은 다른 카드사들, 해외사들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나온 정보가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코인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를 한 줄평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전자서명 시장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전망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대중화된 속담인데 이슈 두 번째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전자서명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 계속해서 잘 발전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미스릴이라는 또 상장한 암호화폐가 또 급등을 했다가 또 바로 다음에 이제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변동성이 매우 커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투기 가열이 있지만 서킷 브레이크라든지 이렇게 해서 너무 가열되면은 좀 막아주는 제도 장치가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여전히 초반에 너무 열풍이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이런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규제 방안이 마련될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나온 그 정보 일명 찌라시 같은 그런 정보들 때문에 이렇게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규제 방안이 좀 시급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소문난 잔치 너무 이미 저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 요소가 크고 확실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소문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잘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할 시간인데요. 하루에 하나씩 또 코인 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또 다뤄보고 있죠.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네. 자, 오늘의 코인 리뷰는 바로 리플인데요. 리플, 많이들 아시고 유명하죠. 워낙 대중화돼서.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분석을 하면요. 리플은 이제 대표자가 크리스 라렌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얼마 전에 한국을 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내한해서 여러 가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소재지는 샌프란시스코고 초기 발행액, 여기는 이제 채굴을 하는 게 아니라 발행을 해서 1,000억 개 그 내외에서 발행을 해서 이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는 금융 핀테크 결제 한마디로 송금을 위한 화폐 가치보다는 그런 송금 수단으로서 이제 목적을 두고 나왔고요. 설립일은 2012년, 임직원 수는 150명 정도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을 통해서
리플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플 프로토콜, 한마디로 리플이 제가 이제 화폐 수단보다는 외환 송금을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이제 국제 결제 시스템망, 국가별로 이제 다른 나라에 송금을 할 때에는 엄청난 수수료, 중개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도 들어가고, 항상 기간을 거쳐서 할 수밖에 없었죠. 처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런데 그걸 정말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리플 프로토콜 안에서 이제 리플이라는 코인이, 통해서 이제 빠르게 결제가 되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보통 P2P 개념을 통해서 이제 환전거래에 적용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 또는 혹은 은행 간의 외환거래를 중개하는 다리를 만들어주는데 그 P2P 네트워크를 리플 프로토콜에 적용을 해서 전자결제를 세계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보통 동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콰차인데 이 콰차를 원화를 콰차로 바꾸기 위해서는 수많은 외환 중개 업체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적은 유동성, 콰차를 많이 안 쓰니까 그 적은 유동성과 여러 단계의 중개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경쟁력 있는 환율로 왜냐하면 수수료가 붙고 이러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듭니다. 근데 리플 프로토콜에 있어서는 전 세계 어떤 통화도 리플로 인해서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이점이 있고요. 이런 역할을 외환 시장에서는 이제 달러가 좀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달러보다 이제 리플이 대중화된다면 오히려 그 유동성 확보가 되면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경쟁력 있게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리플은 달러와 달리 계좌를 요구하지 않고 수수료나 추가 운영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대체 수단으로서 아주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한국에 내한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슈를 또 얘기를 했죠. 우리는 아예 비트코인 같은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경쟁력과는 또 다른 아예 다른 수단을 갖고 탄생했기 때문에 미래 가치 점점점 쓰이면 쓸수록 그 보급이 좋다라는 말을 했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기업 분석에 대해서 강의도 잘 들어봤습니다. 네, 손주 멘토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ent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공적인 투자 판단 오늘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